그 중에 좀 기억할 만한 게 이제 RC 서킷이라는 게 있었죠. RC 회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저항 하나 하고 축전지를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전지를 연결했을 때 이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Q가 어떻게 변화하나 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전류 I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나 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 미분방 형식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나머지는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Q를 구하라. 이걸 구하라 그러면 처음에 스위치 닫기 전에는 전화가 없었겠죠. 그래서 Q0는 0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0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결국에는 이게 거기 뭐 무슨 이야기예요? 자, 결국에는 Q가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 어떤 전압이 되냐면은 전류가 어제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여기도 전압이 걸리고 여기도 전압이 걸리면은 결국엔 여기 양쪽에 전압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Q 무한대라는 것은 CV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V라면은 이게 C라면은 그래서 CV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엑스포넨셜로 변할 테고 중간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엑스포넨셜로 변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끼워 맞추면은 이제 엑스포넨셜이 잘 해서 이렇게 되겠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QT라는 것은 CV에다가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함수냐 하면은 원래 이렇게 줄어드는 함수였죠. 여기서 1에서부터 쭉 줄어드는 함수잖아요. 근데 전하는 0에서부터 CV까지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로 뒤집습니다. 뒤집고 나면은 이게 0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 부분이 0일 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0일 때는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1을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식이죠. 여기서 1까지 가는. 자, 근데 마지막 값이 CV가 돼야 된다니까 CV를 곱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전류를 구하라. 이러면 전류는 지난 시간에 또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전류가 여기 전압차가 0이니까 여기 0이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그 다음에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류는 이런 형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로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이 앞에 값이 뭐냐가 문제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여기가 포텐셜 0이었고 포텐셜 0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전위차가 V만 하는 걸로 해서 I는 R분의 V로 흘러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0이 되는 건 맞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그냥 R분의 V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이제 또 반대 문제. 방전시키는 거. 여기다가 제가 Q0라는 값을 주고 여기서 스위치를 닫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간이 0일 때 Q0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거 스위치를 딱 닫으면은 Q0가 이렇게 쭉 가면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Q0가 이거는 이제 T 이퀄 0인데 그럼 내가 QT를 구하라 그러면은 대강 보면은 QT라는 것이 Q0 시작해가지고 쭉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엑스포넨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답을 Q0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로 여러분들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필요하면 여기서 이제 전류도 뭐 구할 수 있는데 전류도 줄어드는 거죠. 사실. 전류도 이래가지고 전류도 여기서 쭉 줄어듭니다. 전류 줄어드는데 요거는 처음에는 좀 아비어스하지 않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포텐셜 차이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결국에는 Q는 CV였으니까 C분의 Q0만한 저기 전위차가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도 전위차가 C분의 Q0가 되고 결국에는 처음에 흐르는 전류는 제로 딱 스위치를 넣었을 때 흐르는 전류는 R분의 Q0 over C 또는 RC분의 Q0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저 전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IT를 그려보면, 그럼 이건 결국에선 RC분의 Q0에다가 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 요거를 미분한 것이 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량의 변화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값에서 줄어드느냐 아니면은 0에서 늘어나느냐, 이거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죠.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쌓이는 건지 아니면은 왕창 쌓아놨다가 이게 빠져나가는 건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감을 잡아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 엑스포넨셜 지수 함수를 가지고 좀 적당히 결합을 하면 돼요. 뭐 이렇게 그냥 줄어드는 거 하든지, 늘어나게 하려면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1을 붙여주면 되죠. 더해주면 0에서 늘어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끼워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정확히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안 외지 않고 그냥 그대로 풀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RC라는 값을 이게 타임 컨스턴트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이런 경우 봅시다. Q0가 방전되는 경우 RC가 굉장히 어떤 RC 값이 하나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서 RC 곱한 값이 어떤 1번 값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그래서 RC라는 것을 타우로도 많이 씁니다. 이게 타우 1이라고 그러죠. 그 만약에 RC 처음에 곱한 저항값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가 이 Q0는 가만히 뒀다면 저항값을 바꿔야 돼요. 저항을 좀 작은 저항을 쓰든지, 이걸 1보다 2가 더 적은 걸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 지수 함수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RC2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히 줄어가지고 거의 0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줄어버리고, 만약에 RC3라는 값을 그 저항을 좀 늘립니다. 저항값을 늘리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뭐 거의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에 따라서 이 전체 전하량이 얼마나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타임 컨스턴트라고 그러죠. 뭐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RC 회로에서는 사실은 뭐 더 이상 여기까지는 아직 배울 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류가 나오면은 조금 더 할 일이 있어요. 교류가 나오면 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자기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자기장은 전기장과는 달리 좀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기장에서는 전하가 있어가지고 힘이 만들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전기장을 정의를 했는데, 자기장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자기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기장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어떤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전하를 갖다 놓으면은, 전하 Q를 갖다 놓으면은 얘가 어떤 힘을 받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첫째로 전하가 정지해 있을 때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전하가 반드시 움직여야만이, 자기장 속에서 전하는 움직일 때만 힘을 받고, 그 힘을 받는 방향도, 그럼 예를 들어서 Q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속도 벡터를 가지고.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때 전하가 받는 힘은 Q, V 크로스 B가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은 V 크로스 B를 하면은 이렇게 손으로 돌려야 되죠. V 크로스 B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힘이 방향이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이 됩니다. 더 이상. 전기장 할 때는 여기서 제가 전기장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Q를 갖다 놓으면은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았죠. QE라는. 그게 같은 방향으로 평면상에서 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자기장 안에서 받는 힘은 평면으로 설명이 안 되고 반드시 입체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죠. V 크로스 B를 해가지고 평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일단 V가 0이면은 물론 힘이 0이고,
대신에 또 V하고 B하고 수직이면은 또 힘이 0이 되는 거죠. 수평이면, 평행이면 힘이 0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Q가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으면은 이 전하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힘을 받지 않고 쭉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단위를 저 힘과 자기장의 관계에서 단위를 구해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힘은 Q, V, B라면은 이거는 뉴턴이라는 단위가 나와줘야 되고, 이거는 쿨롬이 나오고 미터 퍼 초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단위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 자기장의 단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뉴턴 나누기 쿨롬 미터 퍼 초, 또는 이거를 원 테슬라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단위로 원 테슬라라는 것은 만 가우스라는 가우스 단위로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워낙 강한 양이기 때문에 가우스 단위를 사실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가우스 미터라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막대기같이 생긴 보통 그렇게 눈금이 있고 위에 이제 뭔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게 프로브가 있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은 자기장의 크기를 잴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새로 나오는 건 다 또 자기장 가우스 미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침반 기능이 있는 거 있어요. 나침반 기능. 그게 이제 나침반 기능을 가르쳐 주는데 앱을 적당히 잘 다운받으면은 잘 찾아보시면은 가우스 미터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딱 놓았을 때 여기에서 느껴지는 지구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숫자로 몇 가우스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석을 가까이 가면은 실험하기 좋죠. 자석을 가까이 가면은 가우스 메타, 가우스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자석을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하면은 거기에서 XYZ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옛날 스마트폰에는 그러니까 항상 애플 따라가는데 애플에서 가우스 미터를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다 가우스 미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플에서 사실 처음에 아이폰 만들 때 가우스 미터 말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 중력 재는 미터가 들어있어. 중력 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다? 그래비티. 무슨 그래비티 뭔데? 중력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중력 센서가 들어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마트폰을 들고 중력 센서 앱을 딱 켜놓고 그러면 이제 수치가 읽히죠. 되게 9.8이라고 읽힙니다. 9.8 얼마 해가지고. 자, 이걸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하고 올라갈 때 수치가 약간 올라가고 약간 내려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뜨릴 때 되지. 그럼 0이 나오거든. 그건 어떤 실험을 하냐 하면은 스마트폰 핸드폰 두 개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해보세요. 둘이 친구. 상자가 좀 약간 투명한 상자여야 돼.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빛이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도 되려나? 여기다 스마트폰 하나를 놓고 바로 여기다 카메라. 이쪽은 하나는 카메라를 찍는 역할이고, 요거는 이제 중력 가우스 메타를 중력계를 나타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좀 비싸니까 줄을 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그래서 이제 안 꺼지게 해놓고 여기 찍는 거 비디오로 켭니다. 그럼 이걸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층이나 2층 높이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면은 여기 9.8로 읽히던 것이 거의 0으로 갑니다. 완전 0으로 안 가고. 왜냐면 이게 공기 저항 때문에 완전 자유낙하가 아닐 때 확 줄어들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줄 매놨으니까 탁 걸리죠. 그때 엄청난 가우스 중력을 받죠. 갑자기 수치가 팍 어떻게 진동하는 게 보이는데 요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무중력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실험을 좀 더 확대하면은 여기다가 사실은 요즘 비디오가 워낙 싸니까 그런데 휴대용 비디오 촬영기를 여기 붙이고 옆에다가 물컵을 놔도 됩니다. 물컵. 이거는 좀 높이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는 1, 2m는 안 되고 한 10층 건물이나 이거는 약간 좀 메이저 잡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떨어뜨립니다.
뭐, 야, 같이 붙여놔도 돼요. 이거 중력계도 붙여놔도 되고. 그러면은, 찍으면은, 물방울이 위로 무중력이니까 올라가는 거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10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요 무중력 상태가 한 2초 정도 가능합니다. 2초. 그 2초 동안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심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상자 안에다가 넣고, 이거, 밧줄만 해가지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깨지도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거, 아니면 제일 쉬운 거는 엘리베이터 탈 때 그냥 들고 이렇게 봐도 돼요.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갈 때 들고 있으면은 지하철 출발할 때 이게 뒤로 쫙, 그러니까 가속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뭐 이렇게, 어디야, 방향에 따라 XYZ 방향으로 쫙 나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요거 있으면 이제 이거는 또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 얼마나 가우스가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장은 여러분들은 그냥 테슬라만 기억하세요. 테슬라로 쓰면은 모든 유니트가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로 계산을 하면은 이거 테슬라 쓰고 쿨롬 쓰고 미터 퍼 초를 쓰면은 무조건 힘은 달리는 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 몇 테슬라, 0.002 테슬라의 자기장 안에서 뭐 0.1 쿨롬의 전하가 5m 퍼 초의 음수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냥 그대로 곱하면 돼요. 각도 뭐 어떻게 사인 테타는 넣어야 되겠죠? 사인 테타를 넣어가지고 각도를 곱하면 그대로 힘이 뉴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를 봤느냐 하면은 약간의 간단한 실험을 봤어요. 여기다가 먼저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전기장을 걸어주는데 전기장을 이쪽으로 걸어줍시다. 전기장을 이쪽으로 걸어주면서 처음에 전기장 안 걸어주죠. 걸어주지 맙시다. 여기서 전하 Q하고 질량 M짜리를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입자가 있는데 전하는 Q이고 질량은 M입니다. 이 녀석을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스크린까지 가지 말고 내가 요점 할게요. 요점에서 여기를 0으로 합시다. 내가 수평으로 딱 보냈습니다. 수평으로 보내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영향이 없으면은 얘는 그냥 뉴턴 법칙에 의하면은 속도 V로 날아가고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수평으로 날아가서 이 점을 지나게 되겠죠. 여기를 Y는 0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전기장을 걸어줬어요.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요 길이를 L이라 그러죠. 왜냐면 날아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요까지는 가만히 날아오다가, 그죠? 전기장이 없으니까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물론 참 이 전기장 만드는 건 이제 여러분들 다 할 줄 알죠. 저 평행판 축전기 갖다 놓으면 되죠. 아래 위로 평행판 축전기 갖다 놓으면은 전기장이 걸립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는 전기장에 힘을 받죠. 요 안에서부터 요 구간에서는 힘이 Y 방향으로 QE라는 힘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가속도 AY가 생깁니다. 힘을 받으니까 AY라는 것은 M분의 FY 해서 M분의 QE라는 힘을 받게 됩니다. Y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Y 방향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X 방향이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Y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아까는 여기를 때리는데 없을 때는 전기장이 있을 때는 이 녀석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어딘가 여기를 때리겠죠. 그러면 요거를 Y 값이 어떻게 되느냐? Y라는 것은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2분의 1 A라는 것은 M분의 QE가 되고 Y 방향의 가속도. 그러면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저 처음에 딱 들어가는 데부터 여기 나온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는 사람? V분의 L. 수평 방향 성분은 속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가속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V라는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 T는 V분의 L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마지막 끝 부분에 닿게 되죠. 그래서 V분의 L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2M V 제곱분의 QE L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하면은, 자,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V,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V에다가 앞으로. 자기장을 어떻게 걸어주냐 하면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자기장이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속도 V라는 것은 이쪽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앞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속도는 이쪽 방향이고,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V 크로스 B를 하면은, V 크로스 B를 하면은 힘은 아래쪽 방향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여기에 대해서 FB라는 것은 Q V 크로스 B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장을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걸어주면은 손을 이렇게 여기서 V 방향에서 B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입자가 날아가고 있는데 위쪽 방향으로는 전기장으로서 QE라는 전기장의 힘을 받게 되고 아래쪽 방향으로는 자기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자기장의 힘을 어떻게 되냐면은 QV 크로스 B. 자, 그 크기를 보면은 다 수직이에요. 전기장도 수직, 전기장, 자기장, 속도 벡터가 세 개 다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FE의 크기는 QE가 되고, 그 다음에 FB의 크기는 QVB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장을 어떻게 조절하냐 하면은 크기를 잘 조정해가지고, 자기장이 없을 때는, 전기장만 있을 때는 이 녀석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장을 내가 잘 조절해가지고, 왜냐면 자기장을 잘 조절하면은 위로 올리는 힘하고 밑으로 내리는 힘이 같게 만들 수가 있겠죠. 두 개를 같이. 그럼 결국에는 다시 전기장을 줬을 때는 여기를 지나가던 입자가 자기장을 내가 조금씩 늘려가면은 이 녀석이 힘을 더 적게 받으니까 가속도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여기로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을 만들어 줍시다. B를 조절을 해가지고. 그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QE라는 거하고 QVB라는 거하고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B를 내가 조절하는 거죠. 조정. 자, 그러면 Q는 없어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속도 V는 입자의 속도 V라는 것은 B분의 E가 나오죠. 그러니까 입자의 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여기다가 저기서 하전 입자 Q로 전하 Q를 가진 입자를 내가 속도 V로 계속 보내면 돼. 어떤 일정한 속도로 보내면 하면 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보내는데 내가 이 속도가 얼마인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이 끝부분에서 어디에 두드려 맞는지만, 어디를 때리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 전기장 아무것도 없을 때 지나가는 데를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을 먼저 걸어줍니다.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맞겠죠. 그럼 요 거리를 측정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자기장을 걸어주면서 이 녀석을 원래대로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내리면은 그때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양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전기장은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알겠죠. 평행판 축전기에다가 거리 알고 내가 전압 얼마 걸어주면은 전기장 크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안다고 합시다.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아까 말했지만은 저 스마트폰을 집어넣어서 측정을 하든지 측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B를 알고. 그 다음에 Y는 내가 측정을 했어요. 직접. Y의 길이까지 내가 측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측정한 양입니다. 자, 그럼 이 측정한 양들로부터 그 Y라는 것은 원래 2mv 제곱분의 QE L 제곱이고, 물론 L도 측정했으니까 알죠. 저 길이도 내가 측정을 했으니까 알고. 자, 이 V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2m 분의 QE L 제곱인데, V라는 것은 결국 B분의 E라는 거죠. 그래서 V 제곱분의 1은 E 제곱분의 B 제곱으로 측정한 양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양은 사실은 요거예요.
그래서 Q over M, M분의 Q라는 것은 이 식을 쭉 다 곱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E 하나는 없어지고, 그죠? 전기장은 두 개는 없어지고, 그래서 B제곱 L제곱분의 2E Y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측정했으니까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면은, 결국에는 날아가는 입자의 전하와 질량 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한 사람이 톰슨이죠. 줄 톰슨. 톰슨이 E over M이라고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건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 비를 구했습니다. 전자량과 질량 비를 구했습니다. 사실 톰슨은 여기다가 전자를 보냈죠. 전자를 쭉 보내면서 일정한 속도로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측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쭉을 해가지고 결국 전자의 전하량 나누기 질량 값을 구했습니다. E over M을 구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전자의 전하량은 알 수가 없었어요. 모르는 양이었죠. 그렇지만 톰슨은 이 방법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개의 질량과 전하량의 비율은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전자의 전하량을 구한 사람은, 직접 구한 사람은 밀리칸이죠. 밀리칸의 유적 실험이라고. 이 사람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도 또 이제 전기장을 이용했어요. 여기다 전기장이 있는데 평행판 축전기를 준비합니다. 평행판 축전기를 준비합니다. 평행판 축전기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주냐 하면은 여기다 스프레이가 있어요. 스프레이가 있어가지고 아주 작은 기름방울이 뿌려집니다. 기름방울. 그 기름방울 확대해서 이만하다고 봅시다. 하나 크다 하는 게. 기름방울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공기로 가득 차 있고. 자, 이런 데다가 그냥 기름방울 스프레이 뿌리면은 당연히 그 방울들은 밑으로 떨어지겠죠. 쭉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mg로. 자, 근데 이제 1학기 때 배웠지만은 이 공기는 저 공기 저항이 있죠. 드래그 포스가 있어가지고 속도가 얼마 정도 mg로 해가지고 힘을 받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결국에는 이쪽에 이게 FD라고 해가지고 뒤에 공기 저항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최종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죠.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됩니다.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녀석은 여기에 mg하고 fd하고 두 개의 힘의 크기는 똑같아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vt라는 속도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쭉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밀칸이 어떻게 했나? 전기장을 걸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전기장 크기가 전기장을 걸어주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스프레이를 하면은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그 유체가 저 기름 방울이 그 스프레이 노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마찰 전기로 사실 마찰이죠. 이게 중간에 노즐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러면서 전하를 얻게 돼요. 일부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전기장을 위로 걸어줘야 되겠다. 위로 걸어주는 게 맞겠네. 그래야만.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떤 전하량 Q를 가지게 됩니다. 안 가지는 것도 있어요. 안 가지는 녀석은 그냥 떨어지는 거고 얼마나 가지는지는 모릅니다.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그거는 값을 몰라요. 어떤 Q 값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Q 값을 가지게 되고 여기다가 가만히 놔두면은 얘는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죠. 계속 떨어지는데 터미널 벨라시티를 가지고 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여기다가 전기장 1을 걸어주는데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을 잘 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드냐 하면은 중력으로 내려가는 녀석하고 이 힘이 똑같도록 만듭니다. 원래는 이 힘이 없었으면은 얘는 중력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거 찾을 수가 있죠. 쭉 내려가죠. 근데 이 녀석이
그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저기 물방울이, 저 기름방울이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서버리죠. 힘이 같으니까 양쪽에. 양쪽 힘이 같으니까. 이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잘 조절해야 돼요. 잘 조절해서 이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QE라는 것은 mg를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 보면 Q 오브 M 밖에 안 되죠. 근데 이 mg는 어떻게 하느냐? 이 조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1학기 책을 안 가져왔는데, 이 direct force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떤 그 direct constant에 V 제곱에 비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전기장 안 걸어주고 조건에서 dv 제곱은 dT 제곱은 mg라는 게 나오고, 이 direct constant는 공기의 저항의 그 상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m이라는 것은 이것은 g분의 dvt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게 질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기름 방울에. 그러면 vt는 어떻게 재느냐? 이제 현빙으로 보고 있으면 되죠. 이 그림으로 보고 있으면 얘가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cm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리는지 시간을 재면 됩니다. 그럼 속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도를 알 수 있고, 이건 알고, 이것도 알고, 그럼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전기장을 걸어줘가지고 이 녀석이 공중에 서 있도록 합니다. 똑같은 그게. 그러면 여기서 질량 알고, G 알고, 전기장의 크기는 알고, 그럼 내가 Q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저렇게 Q를 구하면은 저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저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구하는 겁니다.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구하는데, Q를 구하는데, 기름방울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 뭐 2배의 전하량, 3배의 전하량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측정을 여러 번 해가지고 숫자를 표를 만들어 보죠. 표를 이렇게 쭉 만들어 봅니다. 표를 만들어 보다 보면은 값이 어떤 건 하나짜리도 운 좋게 측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10배짜리 측정되고, 어떤 거는 12배짜리, 어떤 건 13배짜리, 뭐 21배짜리. 그러니까 쭉 측정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밀리칸이 했던 거는 이 중에서 이거를 다 정수배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가 얼마냐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E라는 것이 1.609 곱하기 10의 -10 부승 쿨롬이란 값을 쓰면은, 이 값을 쓰면은 자기 모든 측정 값에 이 전하량을 이거의 정수배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그게 전자의 전하량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노벨상 받았죠, 물론. 자, 그러고 나니까 톰슨은 뭘 측정했습니까? 톰슨은 여기서 E over M을 측정을 했었어요. 이 값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먼저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 값을 알면은 그럼 이제 전자의 질량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질량을 같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밀리칸이 처음에 뭘로 했냐면 기름방울을 안 쓰고 물방울로 했어요. 자기 이제 아이디어는 냈는데 물방울로 했습니다. 물방울로 하니까 실험이 안 됐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아니, 말해봐. 극성보다는 좀 다른 이유예요.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공기 중에서 물방울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한 걸로 물방울을 딱 뿌리면은 얘가 이렇게, 왜냐면 이거 측정을 오래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빨리 떨어지면 우리가 못 보고, 사실 현빙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건데 천천히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물방울은 뭐냐면 공기 중에서 이게 말라버려요. 그래서 물방울 크기가 점점 더 작아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밀리칸이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물방울 하기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맞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아이디어를 내준 사람이, 물론 밀리칸이 직접 하진 않았죠. 학생 보고 시켰죠. 너 이렇게 해라. 했더면은 대학원생이 하다가 안 되니까 얘가 뭘 했냐면은 기름방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방울을 쓰니까 기름은 증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성공을 했죠. 기름방울로, 그래서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부르죠. 물방울 실험이 아니라. 자, 근데 기름방울로 성공을 했는데 그 대학원생은 이름도 없어졌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래 됐어요. 노벨상은 밀리칸 혼자 받았습니다. 네, 얼마나 여러 번 해야지 네가 저게 최고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밀리칸이 좀 약간 사기를 쳤죠.
자기 측정값에서는 저 이 값을 모릅니다. 자기 측정값을 이 표만 주고 나서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사실 이걸 못 구해요. 이 값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밀리칸이 그래도 이제 물리학자가 위대한 물리학자인 것이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었죠. 다른 데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직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 얼마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자기 실험 데이터 가지고는 이 값은 안 나오죠. 이게 한 몇 배가 나와야 돼요. 그 기본 전하량이. 근데 자기 직관으로 전자 질량에 대한 아이디어가 대강 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너무 커지면은 전자 질량이 커져야 됩니다. 이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자 질량이 커지면은 원자 모형에서 뭔가 좀 질량이 더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대강 감은 잡고 있었죠. 대강 이거 얼마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실험을 해가지고, 그럼 이걸로 대강 하면 맞거든.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실험 데이터만 보면은 좀 약간은 이거 여기서 이게 나오는 과정이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습니다. 분명하진 않아요. 대강 좀 중간에 얼렁뚱땅한 게 있는데, 그래도 맞는 답은 찾았잖아요. 답만 찾으면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2학기 때 좀 이따 나중에 양자 이론에 가면 보호 모델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보호 모델은 완전 틀린 모델이죠. 엉터리 모델이죠. 그런데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거는 반드시 정확한 이론을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물리학이나 아니면 학문 발전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아래층에서 막 놀고 있다가 누구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야, 이러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어. 이것만 딱 제시하면은 그때 딱 한층을 올라갔다면은 그걸로 충분한 업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리칸도 이걸 측정함으로써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이게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질량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입자의 질량은 다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걸 알면은. 그 다음에 또 보호도 그 스텝을 하나 딱 만들므로써 사실은 그게 양자역학을 만들어낸 양자역학의 아버지였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또 봅시다. 또 자기장으로서 어떤 영향이 나는지. 이것도 이제 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홀 효과라 부르는 건데요. 여러분들 전류가 흘러갈 때는 사실 전자가 움직인다고 했는데, 모르죠. 전자가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음전하고 움직이는지 양전하고 움직이는지 사실은 우리가 봐서는 모릅니다.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양전하고 움직인다고 해도 다 모든 게 계산이 맞고, 음전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계산이 다 맞죠. 자,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홀 효과가 됩니다. 자, 일단 뭘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구리판을 생각해 봅시다. 구리판을 생각을 합시다. 구리판에다가 여기다가 전류가 예를 들어서 전류 I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전류 I라는 것은 델타 Q 오버 델타 T가 돼가지고, 일단 우선 간단하게 양전하고 움직인다고 가정을 할게요. 양전하고 움직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양전하 플러스 Q가 플러스 E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면을 통과하는 양전하의 개수는 양전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거를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다 알겠지만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또는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나사못 뒤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못을 돌리면은 앞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요렇게 해놓으면은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건 나사못 이제 앞을 보고 있으면은 돌아가면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XX 이렇게 하면은 칠판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속도를 V라고 합시다. V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안에서 도체 구리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물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전지를 걸어놨겠죠. 전지를 걸어놨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자기장을 내가 걸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V 크로스 B로 해가지고 B 방향에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기장 힘을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을 받게 되겠죠. 자, 그 힘을 받으면은 구리판 도체 안이니까 도체 안에서 힘을 받으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전하는. 그럼 얘는 이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여기에 플러스가 한참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겠죠. 이쪽 계속 몰리니까. 그런데 이 구리는 사실은 중성이었죠. 물질이니까.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플러스가 쌓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쌓이면은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플러스가 쭉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장이 생겨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이 움직이고 있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은 자기장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전기장은 여기에서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처음에는 얘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막 이쪽으로 가다가 막 움직이면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생겨나니까 결국에는 또 전기장 이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평형을 이루더라도 여기에 플러스가 얼마 생긴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게 되죠. 평형을 이루면은 이 녀석이 처음에는 사실 자기장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전기장이 생기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평형 상태가 되면은. 자, 그 평형 조건은 FB가 하는 것이 FE가 돼가지고, QE구나. QE가 돼. FB는 FE가 평형 조건이 되고, FB의 크기는 사실은 EV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으면 이게 사실 평행판 축전기죠. 여러분들 보기에. 평행판 축전기죠. 평행판 축전기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전위차를 잴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 면하고 이쪽 면에 전위차를 측정을 합니다. 전위차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위차가 생기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자, 근데 이때 전위차가 생겼을 때 이 전기장의 크기는 이제 이 두께를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전기장의 크기는 D분의 V가 되겠죠. 거리 나누기 전위차를 하면은 전기장의 크기가 나오죠. 자, EVB라는 것은 결국에는 E 곱하기 D분의 V가 됩니다. 이게 전기장이 받는 힘이고, 이게 자기장이 만들어낸 힘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또 전하는 없어집니다. Q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고, 우리가 V라는 것은 BD분의 V라는, 그러니까 자기장의 크기는 알고 있고, 이 구리판의 거리는 내가 측정을 하면 되고, 자로. 그 다음에 전위차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자기장을 걸어주면서 이 양쪽에 생기는 전위차는 내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흐르고 있는 전류 안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플러스로 움직이기도 했고 마이너스가 움직인다고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똑같은 상황을 만듭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E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야 되죠. 전류는 내가 계속 위로 흘리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기장을 걸어줍시다. 자,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자, 이제 힘의 방향을 봅시다. 힘의 방향을 보면은, Q, V 크로스 B라 그랬습니다. 자, 그 V 크로스 B를 하면은, V는 아래 방향이고, B는 들어가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이쪽 방향 벡터가 되는데, 오른쪽 방향 벡터가 되는데, 여기 Q가 붙어 있었어요. 오른쪽 방향인데, 이게 지금 음전하기 때문에 그 벡터 방향을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그 힘의 방향은 같은 거예요.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전하가 자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힘의 방향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장이 힘을 받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이쪽에 쌓이게 되죠, 이제. 여기는 플러스가 다시
중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전기장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생기고, 그런데 전기장이 주는 힘은 또 전하가 음전하였어요. 그래서 전기장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또 FE를 받게 되고,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받는 힘과 자기장에서 받는 힘과 전기장에서 받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또 이 녀석도 뭐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또 평형으로 쭉 흘러갑니다. 전류는 항상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저 그림과 이 그림과의 큰 차이는, 저쪽 그림에서는 왼쪽이 전위차가 높아집니다.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이 낮아지게 되지만, 왼쪽 그림에서는 오른쪽이 플러스가 나오고, 왼쪽이 네거티브가 나와요. 그래서 양쪽의 전위차를 측정을 합니다. 전위차가 어디가 높은지 측정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왼쪽이 높으냐, 오른쪽이 높으냐, 그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전하의, 움직이는 전하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움직이는 전하가 뭔지를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 효과를 쓰면은 실제적으로 이 구리 도선 안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전자가 움직이니까. 실험을 하면은 실제로는 이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장 걸어주는 방향에 따라 달라요. 이건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기장을 내가 칠판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은 결국에는 이 오른쪽에 전위차가 더 높게 생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홀 효과는,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홀 효과고, 실제적으로는 홀 효과를 뭘 쓰냐 하면은 저 식을 봅시다. 저기 식을 가져오면 V라는 것은 BD분의 V가 되죠. 자, 그럼 자기장의 크기는 VD분의 V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구리판 만들면은 정해져 있고, 이거는 도선 속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만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내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자기장의 크기를 양쪽에 걸리는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전위차를 측정을 하면은 이 자기장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원래는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양쪽에 전위차가 생긴다는 건데, 이제 이 전위차를 측정을 하면은 자기장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우스 메타라고 해가지고 홀 효과를 써서 측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터가 하나 있고, 요 위에 프로브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프로브라고 하는데, 여기에 수직인 방향의 자기장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홀 프로브가 있으면은 한 번은 이렇게 측정을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X, Y, Z 방향 세 개를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위치를 바꿔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또 스마트폰 최신 기종은 아니더라도, 그게 애플에서 아이폰 4 이후에 나온 거, 아이폰 3에는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 4 이후에 나온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이 가우스 메타가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자기장 안에다가 어떤 하전 입자를, 전하를 가진 입자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 자기장을 크게 만들죠. 일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생각을 합시다. 자, 이제 여기다가 B라는 자기장을 칠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속도 전하 Q에다가 속도 V를 가진 어떤 질량까지 넣죠. M까지 넣읍시다. 질량 M, 전하 Q, 속도 V인 입자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거를 포지티브로 가정하죠.
좀 항상 모든 것에서 포지티브를 가정하고 나중에 네거티브는 방향만 뒤집으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힘의 속도, 힘의 방향을 계산하면은 V 크로스 B를, B가 저쪽이잖아요. V 크로스 B를 하면 위로 받습니다. 그럼 자기 이쪽으로 FB라는 것은 힘을 받는데 FB의 크기는 결국 QVB가 되죠. 이만한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럼 힘을 받으면은 이 녀석은 1학기 때 배웠겠지만 V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기죠. 그 힘을 받으면 가속도는 M분의 FB가 되는 거고, 이거는 결국 M분의 QVB, 방향은 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A의 크기는 이렇게 되죠. 일단은 다 수직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장이 여기서 칠판으로 더 가는 방향인데, 또는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 있으면 그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죠. 자, 근데 가속도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있으면 가속도라는 것은 어떤 시간 델타 t초 동안 V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은 그거는 V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Vt에다가 이걸 델타 t로 나눈 게 가속도라고 그랬죠. 이 말은 이걸 좀 거꾸로 쓰면은 Vt 플러스 델타 t라는 것은 Vt에다가 A 델타 t를 곱하면 됩니다. 더하면 됩니다. 자, 근데 A 방향은 이거와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에요. 이게 A 방향입니다. 그 A에다가 델타 t를 곱해가지고 여기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VT였으면은, 그러면은 VT에다가 요만한 A 델타 t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VT 플러스 델타 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속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속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 녀석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속도의 방향이 바뀌니까. 자, 근데 속도의 방향이 바뀌고 나면 힘의 방향이 또 바뀝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힘의 방향은 항상 속도의 수직이 되고, 그래서 힘의 방향은 또 이렇게 되죠.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순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힘의 방향은 항상 속도의 수직이 되고, 자, 이런 운동을 1학기 때 배웠죠. 이거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원운동을 해가지고 여기 속도 V가 지나가고 있으면은 힘의 방향은 항상 V의 수직으로 원운동의 중심 방향을 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입자가 사실은 이렇게 쭉 가면은 원운동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원운동을 하는데 그럼 그 반경은 어떻게 되느냐? 원운동을 하면은 원운동의 반경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구심력은, 저 원운동의 구심력을 주고 있는 것이 자기장에 의한 힘이죠. 힘이 됩니다. 구심력은 R분의 mv제곱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뭐 외워서 써도 되겠죠. 1학기 때는 이렇게 막 보였지만은, 자, 이거는 자기장에 의한 힘은 QVB가 되는 거죠. 다 수직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은 결국 R이라는 것은, 반경 R이라는 것은 QVB분의 mv제곱 또는 QB분의 mv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 크기가 B인 균일한 자기장 속에 전하가 V라는 속도로 들어가면은, 뭐 전하량 Q를 가지고 있고 질량 M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 반경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B의 반경을 보면, R을 보면은 V에 비례하고 속도가 커지면은 반경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큰 원을 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할 것 같죠. 속도가 커지면은 얘가 커브를 많이 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원을 돌고, 그 다음에 또 반경은 R은 B분의 1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반경은 작아집니다. 똑같은 속도인데 자기장을 많이 걸어주면은 얘는 많이 꺾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원을 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장이 약해지면은 얘는 작은 원을 못 도니까 큰 원을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다가 내가 사람이 서서, 그, 입자가 색깔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지나가는 거를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주기는,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t는 v분의 2파이 r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v분의 2파이에다가 r을 넣으면 qb분의 mv가 됩니다. 그러면 v라는 건 없어지고 결국에선 q분의 m에다가 b분의 2파이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재밌는 결과죠. 내가 이만한 자기장이 있는데 여기다 입자를 집어넣습니다. 입자를 한번 집어넣으면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다음에 또 한 바퀴 돌아오죠. 제가 그 돌아오는 시간을 재면은, 시간을 계속 재고 있으면 그 돌아오는 시간은 내가 처음에 얼마 많은 속도로 집어넣는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졌어요. 내가 빠른 속도로 집어넣든 느린 속도로 집어넣든 상관이 없이 돌아오는 시간은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많이 봤던 질량, 전하, 자기장에만 비례한다는 거죠. 관계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자기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은, B를 일정하게 유지를 합시다. B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은, 그럼 내가 시간만 재면 돼요.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만 재면은, 아까 봤던 질량과 전하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질량 분석기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질량 분석기에서 전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온을 집어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소라 그러면은 수소 이온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Q는 1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카본, 탄소 같으면 탄소 이온을 집어넣죠. 탄소 이온도, 탄소는 플러스 이온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Q는 1이고, 이 Q는 되게 알고 있어요. 그 이온을 집어넣으니까. 이거 전화를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고 나면은 내가 이 T를 측정하면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은 질량 M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M을 측정하는 방법이 자기장을 이용하면은 질량 M을 상당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T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F를 측정하죠. 1시간 동안에 몇 번 지나가느냐를 측정합니다. 프리퀀시. 저게 워낙 빨리 돌기 때문에, 자, 이 프리퀀시를 측정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2파이 M분의 Q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 분석기가 언제 많이 쓰냐면, 이제 분자들, 서로 다른 분자들. 예를 들어 CH3하고, CH4하고, CH하고, 2하고, 이거를 구분하고 싶다. 대개 이제 이것들을 전부 다 마이너스 이온으로 다 만들어서 똑같은 이온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질량이 수소가 하나 더 붙었고, 2개 더 붙었고, 3개 더 붙었고,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이제 프리퀀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프리퀀시를, 주파수를 측정을 하면은 우리가 그 질량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원리가 또 적용되는 것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극광, 오로라가 있죠.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 하나가 큰 자석이죠.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북이고, 남쪽이면은, 우리가 북쪽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나침반을 놨을 때 N극이 가야 되니까, 이걸 북이라고 부릅시다. 북극. 이걸 남극. 근데 지구로 봐서는 이게 우리 나침반의 N극이 북쪽으로 가니까 사실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에요. 남쪽이 N극입니다. 그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생기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만 하고 시작합시다. 저걸 하려니까. 그럼 만약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냥 계산 안 하고 이야기만 할게요. 자기장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원운동 한다 그랬죠. 여기서 한 바퀴 된다 그랬죠. 만약에 이게 약간 기울어서 들어가면은, 이러면은 이 컴포넌트를 두 개를 나눕니다. 하나는
저기 자기장의 수직인, 수평인, 자기장 방향과 같은 컴포넌트하고 수평인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는 원 운동을 시키고 요거는 앞으로 진행을 시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선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주에서는 지구는 이렇게 있는데 우주에서는 양성자가 많이 날아옵니다. 이게 이제 우주선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제 우주선이 우주선은 대부분 양성자입니다. 또는 이제 H 플러스 이온이죠. 아주 고에너지에. 이런 우주선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전하냐? 안전한 이유가 얘네들이 어딥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에 부딪혀가지고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좀 더 낮은 에너지의 하전 입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좀 더 낮은 에너지의 하전 입자들을 계속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주선이라 그러고 환경방사능이라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정량의 환경방사능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우리 인류가 진화하는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에너지를 그 환경 방사능을 받으면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방사능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만약 진화 과정에서 그 정도 방사능으로서 너 죽는 생명체였다면 벌써 진화 과정에서 사라졌죠.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그 정도 방사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주에서는 우주선이 날아오다가 이게 하전 입자입니다. 날아오다가 지구를 근처를 지나면은 지구 근처엔 자기장이 있죠. 그 지구 자기장에서 들어오는 순간 붙들립니다.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나선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계산을 안 하겠지만은 나선 운동을 사실은 자기력선을 따라서 전기력선처럼 자기력선을 따라서 나선 운동을 합니다. 그럼 얘는 나선 운동을 적도에서 붙잡히면 이렇게 나선 운동을 해가지고 극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 극에서는 전부 다 이 땅을 향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땅을 향해서 떨어지면서 저런 하전 입자가 공기를 부딪히게 됩니다. 공기의 질소를 때리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빛이 초록색 빛이 나옵니다. 질소에서. 그래서 이제 오로라 극광을 보면은 초록색 빛이 보이기도 하고 그게 되게 질소에서 나오는 빛이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 나오는 거는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유가 이 하전 입자가 적도 부근에서는 붙들려 가지고는 그냥 극으로 가는 거예요. 남극이나 북극으로.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남극이나 북극으로 가서,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은 자기력선이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N극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주 입자가 부딪히게 됩니다.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기 공기 중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적도 부근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고, 적어도 이제 극지방으로 가야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구 자기장이 없었더라면은, 그럼 지구 자기장이 없었더라면 효과가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이 우주선이 지구를 그대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방사능을 받게 되고, 그랬으면은 이 진화가 어떻게 됐을지는 또 다른 이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자기장이 이 우주선으로부터 우리를 상당히 보호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의 자기장이 하는 역할이 여기서 이제 극쪽으로 가서 오로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신문에 많이 봤을 거예요. 미국을 가는데 북극 항로를 지나면 방사능을 더 많이 쪼인다는 거. 신문에 나와요. 가끔가다.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북극 항로를 지나게 되면은 여기 보통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보다 북극을 넘어서 오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방사능이 사실 여기 북극 항로는 더 높아요. 원래 자체적으로. 그래서 북극 항로를 지나게 되면은 방사능을 더 많이 쪼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보통 예를 들어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승무원들이죠. 승무원들은 1년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방사능 꽤 많이 쐬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매일 여행을 하겠습니까? 1년에 평생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는 큰 영향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승무원들한테 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승무원들이 좀 반대를 해요. 북극으로 지나가는 거를. 자기네들은 그거를 매일 받으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오로라 구경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놓쳤어요. 언제 한번 뉴욕 근처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지구 자기장이 조금 강해지면은, 이게 지구 자기장이 왔다 갔다 좀 강해지면은, 어느 날 한 미국의 뉴욕 정도까지 내려오기도 해요. 거의 드문데, 뉴욕에서 이제 저기 캐나다 국경 정도까지 가야 그때부터 보이죠 하는데, 언제 한번 뉴욕에서도 본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딴 데 가 있어가지고, 놓쳤죠. 근데 하여튼, 언제 한번 보기는 봐야 될 텐데, 그 캐나다 친구 이야기로는 뭐 이렇게 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옆에 공기가 빛을 낸대요. 바로 옆에 자기 서 있는 공기가 여기 빛이 난다는 거예요. 다 빛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볼만한 장면이라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는 자기장 속에 자기장 더하기 전하를 했는데, 전하를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자기장 더하기 전류를 해봅시다. 이거는 좀 사실 우리가 쉽게 보는 겁니다. 전하라 그러면은 자기장 해놓고 내가 뭐 이렇게 그 하전 입자 하나 두 개 보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좀 느끼기 힘들죠. 근데 전류라 그러면 이건 전기줄이에요. 전기도선. 전기줄이니까 좀 더 쉽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가 자기장을 또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전류 I가 흘러가는 전기도선을 하나 놓읍시다. 그럼 얘가, 그럼 이걸 좀 더 정확히 쳐다보면 이 속에 전기줄 안에서는 전류 I가 흐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봤지만은 마이너스 E의 전자가 이쪽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전류 I라는 것은 결국 델타 Q over 델타 T가 I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면을 딱 끊었을 때, 이 면을 단위 시간당 델타 Q만한 전하가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개만 지나가면은, 한 개가 지나가면은, 한 개씩 지나간다면은, 이 전하량 많이 만들기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N개의 전하가 지나갑니다. 평균적으로. 지나간다면, 그러면 N 곱하기 2에다가,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설명을 좀, 이렇게 합시다. N개의 전하가 지나가야 되는데, 요 말을 좀 설명을 좀 새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1초 동안에 여기 전하가 마이너스 쫙 퍼져 있는 것들이 속도 V로 지나가는데, 1초 동안에 이 면을 지나가는 전하는 여기 V 곱하기 1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겠죠. 이 녀석들이 1초가 지나면 싹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델타 Q입니다. 1초 동안에 지나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1초 나누기 델타 Q가 I라는데, 그러면 델타 Q는 1초 동안에 지나가야 되는 것은 I 곱하기 1초입니다. 이만한 전하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우리가 N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전하가. 그래도 말이 좀 안 되는데. 자, 다시. 그러면 저 덴시티를 도입을 해야 되겠네. 덴시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려나 봅시다. 예,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네. 자, 그 여기에 있는 게 이제 N개라고 합시다. N개의 전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N개가 지나가니까 NE만큼 지나가는 거죠. 이게 델타 Q가 됩니다. N개의 저기 전자가 지나가니까 델타 Q가 되는 거죠. 결국에선 여기서 내가 I라는 것은
NE가 됩니다. 델타 Q가 I 곱하기 1초였으니까 이게 I라는 것은 나누기 1초. 이게 이제 그 전류가 됩니다. 그 NE라는 것은 이 면을 1초 동안 넘어간 전자의 개수 N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하량이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이 속도 V로 가면서 힘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V만한 속도로 갈 때 받는 힘의 양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V 크로스 B를 하면은 내려가는 방향이 되는데 마이너스 붙어 있죠. 다시 올라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새로 설명하죠. 다음 시간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